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3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벌써 3회가 됐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뭐 기술적인 거랑 뭐 사회적인 분위기랑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편인 만큼 조금 또 거창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 팬데믹의 시대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뉴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또 온다는 거냐 이렇게 약간 걱정과 분노 네. 하실 수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코로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제목은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요 코로나를 다루기 전에 3회에 와서 이걸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전에 인류에게 어떤 감염병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가 많이 아는 거 흑사병, 네. 패스트. 베스트. 패스트 하면은 뭐 어떤 인상 혹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이게 14세기 얘기라서 기억은 없겠죠. 네. 근데 그냥 배운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저한테는 이 알베르 까미의 네. 그 페스트라는 작품이 제일 와닿는 작품이거든요. 이 네. 흑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흑사병을 다룬 작품이기도 한데 이게 저는 연극으로 접했어요. 아, 그 흑사병에 대한 작품을. 네네네. 이게 뭐 흑사병이 퍼지면서 나라의 문을 닫고 그 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흑사병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뭐 작품으로 알고 아니면은 그 이전에 뭐 배우면서 그냥 알게 배우면서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솔직히 저 공연 볼 때 잤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이 공연을 봤을 때가 그리고 이 작품이 되게 오래된 작품인데 네. 우리한테는 흔하게 와닿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겪은 일도 아닐 뿐더러.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얘기하는 바가 되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흑사병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런 작품을 다시 봤을 때 지금의 기분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네.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흑사병이라는 게 네. 이제 원인은 이제 패스트균으로 음. 인한 것인데 인류에게 어떤 감염병이라고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엔 사실 뭐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 뭐 유럽과 뭐 중동, 중국까지 네. 전파가 되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네. 일으켰고 이제 그 중세 그 당시에 어떤 의료가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역이나 뭐 격리하는 것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좀 오해들이 있잖아요. 뭐 흑사병 의사, 패스트 의사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걸려. 그쵸.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네. 중세에 있던 그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더 덮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 감염을 잡는데 네. 조금 미흡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옳은 대처는 아니었던. 네. 그리고 또 일부러 제가 찾아왔어요. 네. 어쨌든 이거 우리나라랑 좀 연관시키려고 음. 보니까 중동 중국까지 이제 퍼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교역을 하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 네. 중국에서 이렇게 서역으로 가는 교역로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네.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고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경제가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도적들이 발생해서 그게 홍건적 네.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홍건적이 이제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고려를 이제 침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 이렇게 고려 이제 말기였으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던 그 국력을 다 갉아먹고요. 홍건적이. 그래서
긍무정들을 제압하면서 이제 다시 명나라가 네.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조선이 음. 건국되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됐다. 이 정말 이때는 몰랐지만 네, 그쵸. 우리가 지금 겪어보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겪은 다음에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의 변화 같은 것들이 네. 한 번에 물밀듯이 온다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저는 신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흔히 그냥 우리가 인류 역사상 큰 피해를 입은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균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사실 흑사병은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 외로 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하나 알게 됐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이제 최근으로 좀 오면 네. 스페인 독감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1918년 1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특정 지역 이름을 쓰지 않기로 음.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1918년도 이때니까 네.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지금보다 아니지만 네. 네. 한 100년 전이죠. 네. 근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알던 시대예요. 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생물학,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음. 알게 된 시대인데 그럼에도 그거에 대한 대처가 완벽하지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조류에서 온 독감입니다. 조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흠칫했어요. 사실 조류 독감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졌고 그렇죠. 그게 인류에게 전염될 수 있도록 변이가 된 적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네. 조류 독감 하면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거의 뭐 매년이라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흔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양계장에서 막 되게 조심 방역하고 네. 그러다가 뭐 문제 생기면은 이제 다 이제 살처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조류에서 유래했다. 네. 조류에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게 음. 변이가 된 거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래했다 뭐 설이 많지만 어쨌든 어떤 동물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닭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보다 닭이 더 많아요. 네. 어, 아, 정말요? 네. 어. 인류보다 닭이 더 많을 거예요. 음. 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왜냐면 닭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한 달에 먹는 닭의 수가 그러네요. 뭐몇 마리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밀접하게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세대가 좀 알만한 뭐 사스. 네. 사스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친척입니다.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아, 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인플루엔자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이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입니다. 근데 감기가 그냥 잠깐 앓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 대부분. 네. 근데 변이가 다양해요. 그 네. 변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변이가 생기면 네. 따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의 팬데믹에 비할 바는 못 됐어요. 뭐 총 발병자 수는 뭐 한 8,096명.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이쪽 그 아시아 지역에 네. 있었고 한국은 다행히도 딱 3명 감염이 되어서 전부 완치가 됐고요. 네. 근데 이것도 원래 조류와 포유류에게 있는 바이러스였대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약간의 감기나 배탈 정도를 일으키는 그런 감기였는데 중국 광둥성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던 사양 고양이들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되게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사양 고양이 하면 우리가 보통 루아 커피 만드는 그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고양이는 아니에요, 얘네가. 네. 네, 사양 고양이가 고양이는 아니지만 그 커피를 먹여서 그걸로 이제 똥 커피를 만드는 그런 애들인데 얘네를 식용으로 사육하다가 얘네가 걸려 있던 복균하고 있던 그
사스 바이러스,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인간에게 전염되게, 그러니까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뭐 시장에서 네. 네. 우한 시장에서 음. 박쥐를 판매하다가 걸린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쵸. 초기에 말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원래 감염되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라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음.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했던 바이러스들이 다 변이가 돼서 그리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는 건데 변이가 되는 바람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몸이 대응을 못하는 거죠. 네. 동물과 사람의 면역 체계나 이런 게 다른데 얘네가 사람에게 침투할 수 있게 변형을 했는데 네. 동물에게 침투할 때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낯선 거지. 네. 우리의 면역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거죠. 음. 말하자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도 우리가 또 익숙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 인플루엔자 범유행으로 이제 요즘에 표기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이번 코로나19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명률이나 네. 전염성이 낮은 편이었어요. 당시에도 난리였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치료제가 발견이 됐고 네. 맞아요. 원래 있던 약 중에서 이 신종플루를 잡을 수 있는 약이 등장을 했고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낳았지만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생기는 수준은 아니게 넘어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낯설 수 있어요. 이건 에볼라. 네. 에볼라 하면은 실제로도 얘는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나라 이름도 좀 낯설죠. 네. 그렇죠. 많이 납선데. 네, 저희 다 아예 저 먼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원래는 콩고랑 뭐 남수단 등에 있던 그 토착 바이러스래요. 네. 그 동네에서만 돌던 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 그 동네에서는 뭐 일부 면역이 있고 이랬겠죠. 네. 혹은 동네에서는 이제 작은 동네니까 넓게 안 퍼지고 있다가 네. 그게 한번 퍼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에볼라 바이러스는 되게 치명률이 높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안 퍼진 것도 있고요. 왜냐면 바이러스의 치명률과 전염성의 그 적정한 비율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치명률이 너무 높으면 음. 이 사람이 전염을 시키기 전에 죽는 거야. 아, 빠르게 퍼지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죽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적당한 병원성과 전염성을 가져야 이런 팬데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도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년 겪는 감기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이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차이. 네.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독감하면 감기를 좀 심하게 앓으면 독감인가? 에, 이랬는데 아예 발병 기전부터가 발병을 유래하는 원인 바이러스가 아예 다른 종인 거죠. 하여튼 메르스도 뭐 당시에는 뭐 낙타고기를 멀리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당시에 발표된 방역 지침들도 네. 현재와 아주 큰 차이는 없게 적절한 것도 발표가 됐어요. 네. 뭐 단순히 뭐 낙타를 멀리해라 이것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오해가 있는 것이고 메르스도 치명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네요. 30%면. 네. 보시면은 메르스의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네. 이게 전염률이에요. 네.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를 유발하는 지수거든요. 네. 그게 코로나는 지금 1.4에서 2.5. 네. 한 명 걸리면 한 2명 옮기는 거예요. 네. 근데 메르스는 0.4에서 0.9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걸리면 한 2명 걸리면 한 명 걸리는 정도? 꽤 높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이게 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치명률의 차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치명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일단 그게 커요. 네. 전파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할 수가 있느냐. 그쵸. 사태가 이렇게 몸이 빨리 악화되어서 네. 어디 집에서 그냥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이 네. 상황이랑 음. 조금 감기 기운 있고 몸살 기운이 있는데 나갈 수 있어. 음. 이거랑 달라요.
왜냐면 현대인들은 몸살 기운이 있어요. 한 번 나가면 몇 명을 만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성남에서 네, 서울에 있는 뭐 저기 뭐 종로 쪽으로 네, 내가 출근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뭐 지하철로 가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버스로 가도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 명을 만날 것이고 내려가지고 출근 시간대 그 지역 그 회사들로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점심시간에 거기 가보시면은 그 직장인들이 그 요거 뭐라 그러죠? 사원증 메고 네네네. 와르르 나와가지고 그쵸. 커피 한 잔씩 들고 네. 다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전파예요. 접촉이에요. 그쵸. 밀접은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걸려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걸린 사람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그 전염력과 치사율이 너무 절묘했다라는 거죠. 네. 다른 바이러스들은 그 비율이 지금과 달라서 음. 지역이 한정적으로 전파되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네. 전파가 끊기거나 음. 왜냐면 바이러스가 왜냐면은 숙주가 없으면 금방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실패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왜냐면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가 사멸해요 거기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항상 얘를 애매하게 살려두면서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 특성을 가진 애들이에요. 네. 코로나19는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이것도 일종의 진화니까요. 그쵸. 전이도 그런 진화한 바이러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과거도 그랬지만 점점 매년 다르게 우리가 교통과 무역이 네.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현상과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절묘함, 이 특성의 절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이제 거의 만 3년 가까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세계 모든 지역이 딱 한 가지의 감염병에 다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겪는 일은 참 유례가 없는 네. 그런 일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닭에서 뭐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그리고 라스트 코로나도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계속해서 진화해 왔던 것처럼.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퍼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말인즉슨 이전의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 세계가 완전히 다 같이 이렇게 팬데믹을 겪은 걸로는 퍼스트 코로나다. 네. 하지만 이 팬데믹이 절대로 라스트는 아닐 거다. 라는 것이 뭐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네. 우리가 좀 주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이란 게 우리가 갑자기 확 겪었지만 이제는 이제 내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걸 얘기하려면. 네. 자, 일단 요 얘기하면서 동물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인용한 그 문장들이 있어요. 네. 지배종의 숙명. 거창하죠? 네, 네, 거창합니다. 그 대규모의 바이러스나 전염성 질환은 필연적으로 먹이 사슬의 최상위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왜냐? 일단 지구에는 인류 외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포유류가 많지 않아요. 대형 포유류는 대부분 이제 멸종 위기거나 네. 뭐 호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없잖아요, 호랑이. 동물원 말고는. 아주 멸종이죠. 어디- 올라가고. 어디 시베리아 정도 가야 야생 호랑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류가 이제 소비하는 네. 식품으로 소비하는 동물들
네네. 은 많아요. 또 많죠. 닭 많고 돼지, 소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박쥐다. 박쥐에게 감염되던 바이러스가 있었어. 네. 근데 박쥐의 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박쥐의 수가 줄어들면 점점 사멸합니다. 네, 그렇죠. 숙주가 없으면 죽으니까 자기도. 네. 그러면 어딘가로 옮겨가기 위해 변이를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옮겨가기 위해 변이하려면 뭐가 제일 유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인간이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나 퍼져 있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네. 한번 그쪽으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도록 변이만 성공한다면 정말 훌륭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입장으로 보면 네. 바이러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되게 확고한 지배종인 인간에게 이런 병원균들이 계속 인간을 노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엔 바이러스가 사라지려면 네. 인간이 사라져야 되는 거 좀 무서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라는 네.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쵸.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여튼 바이러스 자체는 인간이 생존하는 한 그리고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한 여튼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맞아요. 왜냐면은 그 매년 겨울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만 10,000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독감 자체도 그냥 매년 그렇게 사망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그냥 뭐 독감 걸린 사람 걸리고 낫고 감기 들고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네, 인류 역사 혹은 그 이전부터 음, 그냥 계속 우리 사회에 있던 거거든요. 되게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이건 뭘까? 바이러스를 어떤 종으로 봐야 되고 이걸 생명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원래 우리와 함께 왔던 바이러스들인데 네, 이제 인류의 문명이 아주 고도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사실 살판난 거죠. 그렇죠. 이동하기 너무 편해. 옛날에는 뭐 대륙이 달라.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 그렇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가요? 뭐 어떡하죠? 네. 근데 지금은 태평양 건너까지 한 7시간이면 가요. 그렇죠. 사람이 이동하든 네. 뭐 생물이 다른 동물들이 이동하든 뭔가 이동을 해야지 바이러스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코노미든 비즈니스든 돈을 내고 타는데 바이러스는 내 몸에 그렇죠. 돈을 안 내고 타는 거죠. 네, 그냥 탑승해 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다른 나라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숟가락을 이렇게 했어. 그 숟가락이 묻어 있다가 옮기고 혹은 내가 이제 좀 약간 살에 들려가지고 콜록했어. 공기 중에 옮겼다가 다른 사람의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의 네. 위험은 증가해 왔던 것이고 그게 증가해 온 만큼 언젠간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앞에 우리가 한 대화에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극복해야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극복 뭐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 같은 거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심지어 무균실에 가도 바이러스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무균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흑사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흑사병 이전에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명명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누지 않았을 뿐이고, 근데 그때에도 지금에도 계속 반복되고 더 발전되고 더 강해지고, 결국에는 문명이 발전되니까 그것 역시도 발전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제 코로나가 딱 이제 터졌을 때, 와, 진짜 이거는 대재앙이다,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류 전체가 이렇게 크게 팬데믹으로 다가오는 게 처음일 뿐이지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 조선시대 막 이럴 때 기록만 봐도 네, 어느 지역에서 역병이 돌았다. 뭐, 아니면 뭐 역사병. 이질이 돌았다. 네, 그렇죠. 보통 이질이라 하면 이제 설사를 소화기 쪽에 문제를 유발하는 질병들 보통 얘기해요. 네, 뭐 수인성 질환 중에서 이제 식중독이나 네, 아니면 설사를 유발하는 그것도 뭐 일종의 바이러스겠죠. 세균이거나 네, 그런 것들이고, 역병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호흡기 쪽.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제. 네, 근데 보통 그런 걸로 보더라고요. 음, 그때 그 병들, 네, 그 기록들도 사실은 그 통행이 어려운 조선시대. 네, 왜 어려웠을까요? 호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조선시대에서는 그 뭐 한 고을이 역병이 돌았어. 팬데믹이지. 그럼 싹, 사또가 돌아가시고 네, 거기 막 이렇게 현감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 그렇죠, 이제 지위 공백이 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이 원활해진 만큼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규모가 커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인용하기 참 애매한 문장이지만, 네, 우리 테아노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I am inevitable. 아, 왜 웃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라고, 이 타이탄이니? 뭐 가상 인물이니까 네, 이제 주장하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니 전체 생명체를, 지적 생명체의 전체 수를 순간적으로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그 무슨 뭐 모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돌을 모아서 네, 막 이렇게 딱 그 네. 스냅을 해가지고 그걸 해버려요. 네, 그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그 지적 생명체, 인류라고 통칭할게요. 인류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규모를 늘리고 문명을 계속 부풀리면 네. 결과적으로 멸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자연의 순환, 네,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 이치, 뭐 네.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필연적이다 혹은 불가피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살면 네. 너네 결국엔 다 같이 망해. 우리 다 죽어. 그 네. 오징어 게임에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또 준비를 해본 게, 네,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우린 이미 보고 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그 전방에서 멧돼지 넘어오는 거 막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주류독감, 그리고 뭐 농작물들의 피해를 주는 거, 병들 뭐 탄저균, 고추에 이제 말라 죽이게 하는 균이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인류가 소비하는, 재배하는, 사육하는 동식물들에게 보통 주로 병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네. 비둘기들은 걸릴까요? 잘 안 걸린대요. 왜 그런 거죠? 모르게 그냥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멧돼지를 왜 막았는지 알아요? 멧돼지는 네. 돼지열병에 걸려도 괜찮대요. 아, 멧돼지는 괜찮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달고 와서 어, 사육 중인 돼지에게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알겠는데 실제로 벌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쵸. 인류가 사육하고 있는 종들은 뭐 같은 종이지만 뭐 아종이죠. 네. 종들은 취약해집니다. 감염병에. 그게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뭐 품종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전염병 돌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맞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음. 근데 바나나의 원래 그 야생 바나나 원종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저도 뭐 야생 바나나의 옛날 건 모르지만 네. 야생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음. 안에 씨가 네. 꽉 차 있어요. 시커먼 게 징그러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개량해서 그쵸. 씨를 없애버리고 음. 한 종으로 통일해서 그 과육만 있는 걸로 네.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야 단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과육이 많다, 당도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는 벌레 혹은 균들이 들어가서 먹거나 어떤 배양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취약하다. 씨 안으로는 침투하기 어려워요. 단단하니까.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동물들도 음. 고기를 늘리기 위해서 뭐 우리 벼의 그 원시종도 네. 지금처럼 이렇게 쌀이 이렇게 열리고 이게 아니래요. 되게 볼품 없어요. 음. 밀, 벼, 음. 보리 음. 원종들도 아주 잡초예요 그냥. 음. 근데 개량해서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만큼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영양 성분이 많아진 만큼 병충해에는 취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미 사실 수많은 팬데믹의 위기, 수많은 감염병들의 위기를 겪어왔고 네. 그 위기가 크고 작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돼지열병도 오히려 돼지는 이제 사람과 또 기관이 가까워서 네. 오히려 치료하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조류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 완전히 좀 종이 먼 애들하고 감염됐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에 걸리는 병에 사람이 걸렸다. 물고기와 사람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그 신체 구조가. 와, 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했다라는 얘기는 아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음. 필연적이래. 자꾸 필연적 얘기하네.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뭐 종 다양성이나 어떤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의미로서의 다양성보다는 사실 인류의 지금 수나 음. 이제 인류의 문명의 형태를 봤을 때 생산되는 양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맞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온 방식이 다 이거였거든요. 생산량을 증대하는 거. 그래서 뭐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뭐 어떤 벼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마지기당 생산량이 얼마가 늘고 막 이런 것들 막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착을 하고 이제 농업을 시작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면서 인구가 늘고 문명이 이제 생산량이 잉여가 되면서 뭐 예술도 발전하고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욕할 수는 없어.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인류 나빠 약간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묘하게 기분이 그런데 근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이게 여튼 인류 나빠라고 얘기가 가지만 우리가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류야 어떡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도 네.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인류의 발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연결이 돼서 전파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라는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저희 마지막 챕터가 그겁니다. 이 방송의 주제에 참 전곡을 찌르는 건데 네. 포스트 코로나는 있는가? 네, 포스트 코로나라고 방송을 지금 3회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질문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있는 겁니까? 1번 우리가 지금 일단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종식이 되긴 하는 걸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식으로? 코로나 혹은 바이러스 안에 그냥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안에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사실은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네. 걔네 원래 있던 거고 걔네는 원래 그냥 어딘가에 붙어서 살고 있던 건데 네. 그런 와중에 그냥 인류가 생긴 거다. 네.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사라지지 않고서야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의학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인류는 더욱이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발전하면 더 발전할수록 그거 역시도 계속 밀고 가는 어떤 함께 가는 어쩔 수 없는 고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참 이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네. 바이러스의 변이를 인간이 기술로 따라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어떤 그 생명체 종의 구조를 아예 파괴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네. 왜냐면 바이러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녹음 중인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변이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이가 뭐 그냥 조금 달라졌어 이 느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번 아예 다른 게 나오기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저희 지금 방송이 한 4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바이러스가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차원을 넘나드는 것들을 하잖아요. 네. 뭐 온라인 세계라든가 가상 세계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네. 인류가 가상 세계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한들 바이러스는 안 따라올까요? 그때는 이제 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네. 다른 바이러스겠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네. 백신으로 잡아야 되는 네, 바이러스. 백신으로 잡아야 되는. 프로그램 바이러스. 네. 근데 프로그램 바이러스는 뭐 사람이 만든 거지만 네, 그렇죠. 이 바이러스들은 사람이 아직 100%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이 코로나라는 감염자가 0이 되는 사회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쵸. 이전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네. 현재도 그러고 있으니까. 0은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좀 오래됐습니다. 한지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여파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성 독감, 음. 감기 같은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온 그런 병들과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면 네. 거기서 종식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그 이후를 보자. 그 이전에도 그 이전의 바이러스들, 인플루엔자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식을 외쳐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가지는 또 된 게 있어요. 뭐 일정 시기 이후에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질병들이 꽤 있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홍역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수치나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홍역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음. 이미 우리 그 주변에 네. 많대요. 수두, 홍역 이런 거. 음. 근데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그거에 대여서 네.
모든 인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모든 인구가 다 면역이 있는 거예요. 혹은 면역이 없더라도 대부분이 면역이 있으니까 전파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집단 면역. 네, 그게 집단 면역이고 네. 사실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의 굉장히 강력한 예시예요. 이 정도로 심하게 면역이 있다고 할 수준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호환 마마 말 들어봤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당시에 너무도 무서웠던 당시에 걸리면 죽었어요. 네. 그런 질병들인데 지금은 홍역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그쵸. 홍역이 뭐야?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홍역, 수두, 볼거리 접종도 하고 했었어요. 그쵸. 저 어릴 때 좀 옛날이거든요. 자국들 있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볼거리 걸려가지고 학교 안 나오고 이랬었는데 당시엔 이제 걸려도 그냥 조금 앓고 마는 정도. 원래는 죽었지만 걸리면 조금 앓고 낫는 정도로 바뀌었던 질병이 지금은 그냥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당장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근거리 앞에서 코로나가 아예 없는 시대는 없을 것이고 뭐 수십 수백 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아니게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안 걸리지. 우리는 죽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 코로나를 이제 좀 있으면 만 3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린 거기서 뭘 배워야 할까? 뭐 방역 수칙, 집단적인 거나 개인적인 거나 네. 그 위생에 대한 중요성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또 처해 있는 중대한 위기인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요. 네. 생산 소비 시스템이 계속 성장만 해오기 때문에 계속 화석 연료는 사용이 늘어나고 네. 환경 오염 물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마이너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 다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감염병들이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과정과 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과정이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그 어떤 인류, 네, 동물, 식물, 통틀어서 모든 생물, 그리고 그냥 모든 자연, 우리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누가 누군가를 어떤 것들이 무언가를 잡아먹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키워나가고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먹이사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 먹이사슬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이 지구라는 네. 시스템의 순환을 네. 순환. 생각했을 때 그래요. 대부분의 원인이 크게 봤을 땐 하나인 것 같은. 너무 제가 지금 좀 과하게 어떤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석탄 연료를 소비하는 것과 환경 오염,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사실 같은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들도 거기와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단순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한 거는 네. 원인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변이한 것들이 전파되는 과정, 전파되는 넓이, 네. 강도 네. 같은 것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문명의 발달사에 대해서 약간 반성해 볼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게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숙제일 것이고 네, 앞으로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일 거잖아요. 바이러스를 네. 만나고 어떤 병과 싸우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회 그거보다 더 확장해서 자연 그냥 지구,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멘트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네. 그럼에도 삶은 지속된다 라는 문장을 정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 되게 고생도 하셨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끝나지 않고 언젠가 계속 터지고 심해지고 또 새로운 변이가 오고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 오고 네. 그렇게 되어 갈 거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뭔가를 배워가야겠죠. 배워가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지금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답을 찾아서 이제 뭐 지금의 미래 혹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인류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걸 다시 재확립할 네. 필요가 있고 그거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망했어라고만 끝나면 그쵸.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단순히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술도 이렇게 발전했고 사회적인 패러다임 바뀌었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뭐 기술이 발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패러다임은 또 하나가 더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뭐 이렇게 3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간단한 소감이라도 좀 남기고 마무리해야 좋지 않을까요? 되게 가볍게 혹은 되게 크게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코로나는 우리의 지난 3년 안에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무겁게 생각하게 되고 무겁게 생각했던 것도 가볍게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 또한 코로나가 우리한테 재앙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기회 이게 되게 개개인이 다르게 받아들였겠죠, 분명히. 네. 근데 정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게 되는 건지는 스스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실천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히려 저는 좀 더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겠구나. 음.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어렴풋해서 너무 네, 그쵸. 그 어려움이 좀 느껴집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변화라도 조금씩 만들어 가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부디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스트 코로나 방송 마지막 회차를 마치겠습니다.